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이런 상황,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불안, 긴장, 부끄러움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힘든 게 이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공황 발작과 같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오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좀 핵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도가 다를 뿐이지 사실 이 눈 맞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런칭한 한일 합작 드라마죠. 이 로맨틱 어나니머스 속에 나오는 주인공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심리학적 그리고 정신과적인 특징,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쇼콜라티에 이하나입니다. 이 이하나라는 인물은요, 한국인으로 이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쇼콜라티에예요. 그러니까 초콜릿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초콜릿 샵인 르소베르에서 이제 익명으로 초콜릿을 공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직접 마주하는 거에 너무나 큰 불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눈 마주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익명으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죠. 다른 주인공은 이제 일본인 분으로 나오죠. 그 후지와라 소스케라는 분인데 일본 큰 제과기업의 상속자이고 르소베르를 인수해서 경영에 이제 뛰어드는 인물인데 과거에 이제 트라우마 때문인지 타인과 이렇게 접촉되는 거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청결감박 그리고 막 접촉 공포증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가 되죠. 이하나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 사람이 평생의 엄마 한 사람일 정도로 사람들과의 눈 맞춤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두려워서 외식도 안 하거든요. 뭐 생일날 나가서 밥을 먹자라는 어떤 사부의 얘기에도 그냥 다 애둘러서 거절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이하나가 자신의 상태를 가장 심각하게 깨달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쇼콜라티이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서 초콜릿 대회에 참가를 하게 돼요. 그 결승전에서 이 심사위원들과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막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막 대회장을 뛰쳐나가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겪고 있는 시선 공포증 이라고 하는 것들,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봤을 때 두렵고 불안해지는 이러한 병이 실제로 존재하는 진단명일까? 이걸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시선공포증이라는 병명은 존재하지는 않죠. 시선을 그 정도로 두려워하고 그래서 회피하게 되는 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진료실에서도 꽤 자주 뵙는데 시선공포증이라는 병명 자체는 없어요. 병명으로 따지자면 아마 이제 사회불안장애, 이전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불렀던 그 진단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이런 상황,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불안, 긴장, 부끄러움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힘든 게 이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공황 발작과 같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오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린 또 다들 직장인 환자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직장인분들 중에서 이 사회불안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축이 이제 발표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이럴 때 되게 극도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경미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뭐 회식을 한다든지 일상적으로 같이 뭐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런 자리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옆자리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거는 것까지도 두려워 하셔가지고 회사에서도 계속 구석진 파티션 있는 자리만 찾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냥 처음 가는 가게나 이런 데서 사실 주문하면서 말 거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고 들어갔을 때 직원분이 와가지고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런 것들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고 싶은데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게 회피성 성격이든 아니면 뭐 사회불안 장애든 뭐 트라우마 때문이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좀 핵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도가 다를 뿐이지 사실 이 눈 맞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엄청 변했어요? 근데 너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눈 마주쳐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저도 좀 힘든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회불안장애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뭐 기질적으로는 이제 타고난 불안 기질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위험 회피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황. 똑같이 뭐 다른 사람이라면 그닥 위험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뭔가 부정적인 결과나 위험을 예측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경향성을 가지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불안 기질이 높은 친구들을 보면은 어른들하고는 얘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또래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본인한테 어느 정도 맞춰준다라는 게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어른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인 반면에 또래 아이들은 좀 더 변수가 많은 대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불안을 크게 느끼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다 보니까 또래들하고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 맞춤도 좀 잘 되지 않고 함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또 이런 이제 불안 기질을 바탕으로 트리거가 되는 어떤 촉발 요인, 심하면 뭐 트라우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회불안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진료실에서 뵙는 사회불안 장애가 진짜 심하거나 이거 회피성 성격이 굳어진 건가 이런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전에는 성격이 이렇지 않았다라는 분들 되게 많아요. 원래는 외향적이고 그냥 마냥 밝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막 좀 나대기까지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맞아요. 그 대인관계에 큰 상처를 겪고 난 이후로 정말 눈도 다 피하고 사회생활 못하게 되신 분들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드라마 속에서 하나도 내가 진짜 심각하구나 이 상태를 인지하고 상담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담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하는 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것도 검도 호구 있잖아요. 네, 이거를 착용한 채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고증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료실에 오신 분 중에 저 되게 나름 오래됐고 자주 뵙는데도 아직까지 맨 얼굴 못 본 분들 여러 명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마스크 쓰고 그쵸. 맞아요. 아니면 모자까지 푹 눌러 쓴 다음에 이렇게 쓰고 계셔서 제가 정말로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과연 얼굴은 어떻게.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보통 약간씩 오픈하게 되지만 처음에 그 정도로 본인을 숨기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거 되게 고증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 의자가 이제 2개 있는데 하나는 보호자 의자여서 시선을 좀 가려요. 모니터 뒤쪽에. 네. 근데 맞아요. 꼭 그쪽에 와서 앉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저는 실제로 눈 맞춤이 어렵다고 하시고 약간 사선으로 앉거나 옆에 벽을 보고 앉으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온라인과 실제 상담에서 좀 다른 게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 앉으시는 자리 자체도 달라요. 그 거리도.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멀찍이 이렇게 하고 가방을 꼭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베리어가 필요하신 거죠. 맞아요. 심리 상태를 좀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대화할 때 항상 차를 타고 가는 대화가 편했어요. 눈 안 마주쳐도 되거든. 그래서 예전에 정신분석 할 때 보면은 카우치에 눕고 이제 환자는 천장 보고 의사는 이제 눈 안 보고 그렇게 해야 좀 더 자유롭게 어떤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도 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온라인으로 상담을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일 수 있어요. 너무 잘한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계를 나눠보는 거죠.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검도 호구를 쓴 상태로 나를 이렇게 완전히 가리고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를 둔 상태에서는 상담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으로 넘어온다든지 이제 사람마다 어떤 게 더 불편한지는 다르니까요. 이런 식으로 불편감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제일 경미한 도전할 수 있는 부분부터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이 허들을 넘어가는 과정이 이 인지행동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노출 치료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홍수요법이란 걸 많이 썼죠. 동물농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강아지가 사람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해결책으로 준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침 조회를 하는데 몇백 명이 서 있잖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가가지고 주인이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동안 산책을 했어요. 몇백 명 앞에서. 그러고 나니까 강아지가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홍수요법을 시킨 거지. 근데 이게 강아지니까 한 거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점진적 노출법을 이제 합니다. 아, 그렇죠. 그 강아지가 괜찮았는지도 좀 들어볼 만한 부분이. 약간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그 넘니스라 그러죠. 예, 반응 자체를 못 하게 됐던 걸 수도 있어. 다음으로 이제 저희 후지와라 소스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과 악수도 못 하고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하다가 볼펜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걸 직원이 대신 주워주다가 손이 맞닿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온몸에 막 소름이 돋고 막 긴장이 와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어서 회의실을 급하게 막 빠져나갈 정도의 심각한 결벽 증세 같은 걸 보이고요. 화장실 가서 막 손을 격렬하게 씻어요. 그 강박장애, 네, 강박장애도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염과 관련된 오염 강박, 청결 강박이 좀 의심이 일단 되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강박증 이러면 보통 요거 손 씻는 거나 물건 줄 세우는 거 요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박증 자가 설문지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신기한 항목들이 많이 있죠. 예, 나는 뭐 생각을 좀 통제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뭐 손이 닿은 것만 같아도 불쾌하다. 나는 어떤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같은 뭔가 어떤 마술적인 사고와 생각들, 나만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 외설적인 생각들도 있고요. 아, 그렇죠. 예, 잔인한 생각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싫은 이런 강박적 사고가 떠오르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강박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었을 때도 아 그냥 뭐 묻었을 수 있지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격렬한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해요. 막 이것 때문에 오염되어서 죽음까지 이르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던가 아니면 막 손이 썩어가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던가 아니면 불쾌감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서 강박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껴서 이거를 학습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손 씻고 피부가 손상돼 있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강박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견디기 어렵게 증상이 진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고착화된다라는 그러면서 겁니다. 자기만의 룰이 계속 생겨요. 늘어나요. 예, 네. 이거 손 씻는 것도 어느 일정 시간 이상 해야 되고 숫자 셀 만큼 해야 되고 돌아와도 아, 그 숫자만큼 안 센 것 같아서 다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죠. 말한 것처럼. 이 소스케가 어떻게 좀 강박이 이렇게 생겼냐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어릴 적에 소스케의 형이 이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혈액암 같은 거일 것 같은데 이제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치료실에 몰래 들어가서 형한테 캔디를 줍니다. 네, 아마 이제 캔디를 먹은 형 혹은 이제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에 형이 조금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강박장애의 어떤 증상이 형성되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강박증 있으신 분들은 죄책감을 엄청 크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일종의 행동인 경우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방어 기제로는 취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과거에 돌아가서 그 행동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현재에서 그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상징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잘못을 복구하고 싶어.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에게 병균을 옮겨서 형이 뭐 위중해졌다 혹은 죽었다라는 결과를 나왔다면은 아 그럼 내가 손을 씻으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속죄하고 나아가서 그 결과를 되돌리고 싶은 심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소스케 같은 경우에는 뭐 형의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제 어떤 가족 이 운영하는 기업의 후계자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아마 형이 이제 병으로 인해서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좀 강요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자유분방하게 누군가랑 소통을 하기보다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숨기고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 실수 없이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 친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아버지의 어떤 성격 성향도 좀 그런 편이잖아요. 더 감정 표현을 이제 억제하고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나
어쨌든 뭐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반듯하게 해야 되는 네, 그런 걸 좀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더 이런 강박적 성향 혹은 강박 장애로 발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완벽주의적, 강박적인 성격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실제로 강박장애가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렇죠. 네, 감정 표현을 더 이제 꺼려하게 되고, 이제 결국 강박 증세가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든 불안이 높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정 표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에겐 두려운 일인 거예요. 뭐 어떤 말이 나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불확실성이 커지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배경과 아무래도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나는 엄마 이외에는 눈을 쉽게 맞출 수가 없었는데 이 소스케와는 눈 맞춤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소스케도 하나의 어떤 스킨십에서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좀 예외적인 존재가 된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인지행동 치료의 서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선남선녀라 가능한가? 네,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마 예, 그 동족의 느낌? 예, 그런 높은 불안을 서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불안 높은 사람 좀 알아보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예.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대체 친구들이 나랑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불안이 높냐. 또 어떤 분들은 내 친구들 왜 다 ADHD냐 이러는데 분명히 나랑 유사한 사람에게서 좀 안정감과 편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느껴요. 동족의 느낌. 자, 이 두 사람은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좀 괜찮은 상대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들은 쉽게 생기지 않죠. 낯선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껏 얘기했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편하게 느껴져 라는 거는 저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선남선녀니까 그냥 서로 그냥 좋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하게 불안을 압도할 정도의 호감이 생겼다. 근데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문제들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지점부터는 확실히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이제 편안함의 감정이 훨씬 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내가 가진 수치심을 좀 덜어주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수치심이라는 거는 보통 나는 부족하고 이 사람은 완벽해. 혹은 훌륭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인데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이런 약점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불안도가 확 좀 낮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또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좀 치료적이다 라고 느낀 게 일단 표현을 했을 때 그걸 상대방이 그냥 받아줘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네, 마치 약점처럼 잡아서 흔들려고 하지 않고 너가 그렇구나 나도 그래 라면서 서로 이제 받아들여주는 경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적으로 봤을 때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고 해서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거고요. 제목 자체가 이제 로맨틱 어너니머스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AA에서 제일 많이 쓰죠. 알코올 어너니머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익명성을 가진 채 모여가지고 거기가 이제 온전히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고 거기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실제로 꽤나 효과적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이제 공격자들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만났을 때 그런 안정감 느끼는 심리적 안정기지를 만난 느낌 아니었을까. 둘이 똑같이 그런 걸 느끼니까 거기서만 유독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증상도 안 나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채널 이제 영상들에도 가끔 한 분이 자기의 되게 힘든 마음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은 그 밑에 대댓글들이 막 다 같이 달릴 때가 있어요. 공격하는 댓글이 아니라 나도 그런 거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좋아졌다. 힘내라.
이런 댓글들이 막 같이 달릴 때 아마 그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어나니머스의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이 좀 생각이 나는데 라이브 때 되게 많은 고민들을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사실 시간상 이걸 다 읽고 뭐 답을 드리고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채팅창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서로 공감도 해주시고 위안도 해주시고 또 내 경험에서 바탕으로 한 어떤 해결책들도 제시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진정한 로맨틱 어나니머스가 내부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좋습니다. 네. 그런 저는 그렇게 점에서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댓글에서도 네, 각자의 좀 힘든 점들 서로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